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 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세월호에 249명의 학생이 죽었어요. 어른까지 304명이 죽었어요. 어른 55명, 학생 249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안산에 가보니까 249명의 가족 중에 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사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 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 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하여튼 우연찮게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래쫄래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2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2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잊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잊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3벌이. 어제 8만 원짜리 3벌이 턱벌 왔더라고.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아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혼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감히 그분을 혼을 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이 따라다녔다는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오빠가 이 서강대학에 같이 학교를 다녔대. 4년 동안 전자공학과 4년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붙였대요. 경호원이 옆에 있어갖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혼내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혼자 드신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 해.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 옆에 평생 있었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 벌써 내려왔지.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게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은,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갖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제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갖고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가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나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었어요? 네,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갖고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 이뻐 또. 너무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의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줘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줘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줘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으쌰으쌰 하고 막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이거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 상황 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 하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 돼. 국민들 뭐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 달 아니고 2달 아니고 6달을 이거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 죽어. 그러면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난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어떨 땐 상도 들러 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 또.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너라고는 이제 안 그러죠.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가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30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은 신경질 부리고 성체는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요.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불억이라고 그래. 6억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니,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현대의 기계 문명 덕분에 안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100살 사시고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설계를 보통 60 내지 70까지 설계를 하시는데 이제 설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계신 할머니들은 100살까지, 뒤에 계신 젊은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를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노년이 되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예요. 상실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외로움이 오고, 그 다음에 자식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남편 죽는 날, 그날부터 뭐가 된다? 고아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노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이요, 아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뭐야? 남편 전날 죽고 그 다음날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 가장 좋은 거예요. 세 번째는 노년에 재산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게 뭐야? 자식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다 쓰다가 죽을 때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라? 500만 원만 남겨 죽어라. 모자라는 건 뭘로 하면 된다? 부조금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요 세 가지만 이해를 해도 노년에 대한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은 뭘 할 거냐? 이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즐겁고 행복하냐? 행복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좀 몸이 현찮았어요. 우리 할머니들 15년 전에 나 봤을 때 47kg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57kg예요. 원래 63kg까지 살이 쪘다가 제가 살을 빼갖고 지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많이 아팠어요. 신부되고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생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나는 다시 30대로 돌아가면, 40대로 돌아가면, 그런 바람 있죠? 저는요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건강하니까. 이 인생,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뭐야? 건강이에요. 건강. 그런데 노년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내가 쓰러질까봐, 내가 누워서 이 자리 이렇게 그냥 보존하고 그냥 누울까봐가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통계가 잘 안 나왔지만은 미국은 96%가 건강하게 산대요. 마지막 죽기 전 6개월, 1년 요 정도 고생을 하고 대부분이 96%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뭐야? 건강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해라. 우리 할머니들 수영장 다니세요. 수영장. 그 할머니들 그 안양에 그 시립 수영장 있죠? 네. 거기 가면 할머니들은 또 깎아줘요. 그래서 어떤 시립 수영장 27,000원 한 달에, 안양은 내가 보기엔 한 33,000원에서 한 3만 원? 그래, 맞아. 3만 원밖에 안 해. 수영장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3만 원이면 생각해봐. 이게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어떤 할머니한테 많고 어떤 할머니한테 적은 돈이죠.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어떻게? 은행에 들르라니까. 네, 오늘 은행에 들러갖고 어떻게? 바로 집을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영모기지론 하면은 한 달에 3만 원. 적은 돈이에요, 많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일주일에 3번 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가면은 가서 수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에서 걸어갔다가 걸어오기만 해도 이게 절대 들어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얼마나 이게 풀어지는 운동인지 몰라요. 그래서 수영하라는 거예요. 또 좋은 건 뭐야? 춤추라는 거예요. 춤추라는 거예요. 춤. 어저께 시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어르신 성경대학을 많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춤추는 거 좋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춤추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스트레칭.
그 현용의 S라인 테이프 하나 사다가 똑같이 해라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만 해도 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안 움직이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걷기 운동. 묵주 하나 들고 거기 안양천 내려가고 어떻게 잘 꾸며놨잖아요. 이제는 안양천 왔다 갔다만 해도 그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괜히 3단 받쳐요? 그래. 그러면은 한 3번 왔다 가갖고 9단 해갖고 마지막 집 가는 길 1단 해갖고 10단 받치면 딱 좋은 거지. 보통 5단 받치는데 한 25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걷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읽은 책인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글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91살인 자, 여기 91살 손 들어보세요. 없죠? 90살 넘은 분들? 91살인 에드워드의 예를 들어보자. 에드워드는 86살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도 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86까지.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할머니들도 운동 전혀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86까지 평생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 그 무렵 그는 노인을 위한 히브루 재활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자신의 여가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할 일이 필요한 참이었다. 그는 건강한 삶이라는 노인을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게 됐다. 웨이트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엽기 들고 이러는 거 그런 거예요. 할머니 예도 나와요. 할머니 예도 86살 먹은 할머니 예도 나오는데 어쨌든 비록 그는 말초신경 장애로 인해서 다리 감각을 많이 상실한 심각한 상태였어. 99이면 생각해봐. 다리도 쩔뚝거리고 걷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말초신경이 다 무너진 상태야. 일주일에 3번씩 다리 밀기 하는 거 있어요. 다리 밀기 하는 거, 무릎 뻗기, 다리 구부리기, 그 다음에 가슴 밀기, 이걸 기구 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거죠. 그는 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리 밀기 기구는 한 번에 한 다리씩만 했어. 2다리를 못하고 한 다리씩만 했어. 남들이 보면 바보 같았겠죠. 그는 몇 살이든지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운동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좋아졌고 강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시작하면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걷는 게 많이 나아졌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자고 식사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1살에. 생각해봐. 91살이면 뭐 기다리는 때야? 이제 관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람 몸은 단련하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얘기 보세요. 그는 노인치고 너무 넓어진 가슴 덕분에 최근 한 행사를 위해서 새로 옷을 구입해야만 했다. 무슨 얘기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니까 91살에 어떻게 됐어? 가슴이 넓어져 갖고 기본에 입던 양복을 못 입고 새로 샀다는 거야. 91살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운동이야. 그러니까 할머니들 어떻게 오늘부터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등록도 하고. 86살 먹은 여기 이 책에 보면 86살 먹은 할머니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갖고 헬스를 하는데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춤도 추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수영장, 춤, 스트레칭, 걷기. 돈 없으면 걷기. 돈 없으면 걷기. 응? 돈 좀 있으면 수영장. 집 하나 잡히면은 헬스장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처럼 우리 인생에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걸 해다가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예요. 꼴까닥 그냥 죽어요? 절대 그냥 꼴까닥 죽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근력이 다 떨어질 때는 그냥 일본에서 그래요. 팽팽하게 산다는 거. 고무줄을 한번 생각해봐. 고무줄 쫙 늘어뜨려. 굉장히 팽팽하죠? 어느 순간에 이게 다 되면 어떻게 돼? 딱 끊어진다 그래. 그래서 일본에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살다가 죽을 땐 탁 끊어져서 죽듯이 그렇게 죽지 않는 운동이 있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는 무슨 운동? 꼴가닥 운동. 예. 꼴가닥 운동을 난 하고 싶어요. 예. 꼴가닥 죽고 싶으면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스트레칭도 하고 걷기도 하고 헬스도 하라는 거예요. 아, 체조 좋죠. 예.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노년의 가장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예. 운동을 해라. 다리를 끌고 다닐 수 있으면 끌고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끌고 다녀야 돼요. 성당 어떻게 평일 미사 열심히 나가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이제 하느님한테 곧 갈 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잘 보여야 돼? 그렇죠? 그럼 평일 미사,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가능한 한 며느리하고 사는 할머니들은 가능한 한 어떻게 집을 벼주는 게 며느리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관계도 좋아져요. 자꾸 보면 관계가 나빠지는데 가끔 보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전심도 해결하고 들어가고 1박 2일 이렇게 나온 며느리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할머니들이 진짜 못하는 게 뭐예요? 봉사예요. 미국은 노인이 3,300만인데 대부분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활동 단체에 등록된 인원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인원은 3,300만 명인데 등록된 인원은 4천만 명이라는 거. 한 군데만 봉사한다는 거 아니죠. 두 군데, 세 군데 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노인들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노인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노인들, 봉사하는 노인들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우리 집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전체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니 65세 넘어갖고 뭘 또 내 자식, 내 집, 내 새끼를 생각해. 이제는 좀 살 만큼 이 세상 얻어먹을 만큼 다 얻어먹었잖아. 세상에서 누릴 만큼 다 혜택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고 돌아가야 돼? 되돌려주고 돌아가야지. 저는 제가 경복궁을 갔는데 그 얘기도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하시더라고. 일본 사람들 오니까 일본어로 저기 막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도 내가 봉사활동, 독일은 할머니들이 이 인형 눈 붙여갖고 3천만 달러를 모았어요. 3천만 달러면 300억이야. 눈 붙여갖고 어떻게? 우리는 눈 붙여갖고 돈 모으면 어떻게? 손자 용돈 주죠? 아프리카에 병원 짓는데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노년이 돼갖고 얼마나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봉사활동 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한테 매달려서 자식 걱정하는 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셔요? 봉사활동 하세요. 봉사활동. 성당에서도 나와갖고 주보 접기, 뭐 할 일 얼마나 많아. 청소하기, 성당 꽃밭 가꾸기. 그 다음에 화분 이렇게 꾸며갖고, 우리 여기 지금 한 분 들어와서 사시는 회장님이 계셔요. 나이가 한 75 되셨는데, 이 허브를 가꾸셔갖고, 지금 여기 어저께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보여줬죠? 할아버지 한 분이 그 허브를 가꾼 거예요. 우리 생태마을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분갈이도 배우고, 꽃도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허브 키우는 것도 배워갖고, 성당에 화분도 이쁘게 해놓고, 아, 시간 너무너무 많은데 뭐 할 거야, 그 많은 시간. 뒷방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대동아 전쟁부터 인생 복귀하고 앉아있는 시간, 그 시간 있느니 뭐 하는 게 나아? 봉사활동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화분도 키우고 꽃도 키워갖고 성당 계단 올라가는 것도 놓고, 그게 얼마나 할 일이 많어. 원망하고 자식이 난 냉면 언제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런 거 원망이나 하지 마시고. 세 번째, 일을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 송혜 선생님이 몇 살이시죠? 81살이에요. 81살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로 전국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12시에. 아, 난 늙었으니까 난 이제 뭐 그만한다. 섹스피어의 그 리어 왕 얘기 보면 딸들한테 왕위를 내줘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완전히 그냥 뭐 인생 쪼그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준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자리를 내주긴 내줘.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만큼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94살 먹은 구당 선생님이 추석 때 여러분들 침하고 뜸하고 강의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멋있어요. 난 늙었으니까 이제 안 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왜 포기를 합니까? 저는 그 일본의 할아버지들 보면은 95, 96 된 할아버지들도 회사 출근하고 일 다 운영해요. 우리나라가 뭐 너무너무 좋은 거, 젊은 거, 새로운 거 해갖고 오래된 거를 중히 여기지 않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은 삶의 경험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놓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알고 죽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게 한 사람한테만 전해져 갖고 비법이라는 거, 비법. 근데 의술이라는 게 비법이 어디냐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다 나아지는 게 좋은 거지. 너무 멋있는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을 어떻게 나눠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런 걸 체계화하기 위해서 60부터 63살까지 4년 동안 학교 다녀야지 노인 자격증을 줘야 돼. 그냥 나이 먹는다고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먹어야지,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일을 놓지 말아라. 이번에 중국 북경올림픽에서 자원봉사자 최고령이 몇 살이야? 103살의 최고령 봉사자예요. 103살짜리가 자원봉사 했어요. 이번에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이는 뭐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한 거.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어떻게? 일을 놓지 말아라. 신부님, 우리가 해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할 일 많아요. 호스피스도 있고 뭐 주위에, 내가 그 평택에 있을 때 마리아 할머니가 있었는데 86이었어요. 그때 그 동방 재활원 있었어요. 그 장애, 중증 장애자. 거기 가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거를 매일 가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더라고 그 할머니. 지금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이제 나이가 96, 뭐 거의 100살 됐을 텐데 뭐 아마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다면은 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은 곳곳에 있다. 할 일은. 그러니까 뭐를 놓지 말아라? 일을 놓지 말아라. 바쁘죠? 네 번째,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공부해라. 나이 먹으면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새로 배울 생각을 안 해요. 얼마나 우리 할머니들이 한심하냐면은 자식이 어머니 핸드폰 사드릴게요. 핸드폰을 사줬어. 그러면 기능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복잡하고 골치 아프다고 기능 안 배우고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 그렇죠? 아니 이거 강의 시간에 핸드폰 안 울리게 하려면 진동으로 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동 푸는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저 신부님 정말로 강의 너무너무 재밌네. 한번 사진도 찍어야 되겠다. 그럼 사진도 쫙 찍고 나하고 좀 내 핸드폰에 신부님 딱 사진도 좀 찍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우린 배울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생전 안 해. 1번 큰아들, 2번 작은아들, 3번 막내딸 땡이야 땡. 뭐 메시지 보내는 법도 좀 배우고 그래갖고 그냥 자식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그러지 말고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맨날 전화하지 말고 메시지 보내갖고 얘야 오늘 날이 참 덥단다. 더운데 뭐 건강 조심해라. 엄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짜증을 자꾸 내. 얘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이런 게 어딨냐. 아유 이거 내 관둬라. 이래 그냥 짜증을 자꾸 배. 무식하면 자꾸 짜증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늙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쳐달라 저렇게 가르쳐달라 창피하다고. 시대가 얼마나 빨라요. 안 배우고 못 살아요. 안 배우고. 저도 배우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컴퓨터 모르면 전화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어떻게 이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그래갖고 신부님 제가 컴퓨터 그대로 켜놓을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따라해요. 그래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배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면은 지난 1000년은 지난 100년에 빠른 만큼 변해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거는 지난 10년에 빠른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 10년은 어떻게? 지난 1년에 변한 것처럼 또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배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배우면. 신부님, 이젠 살 만큼 살았고 머리 복잡합니다. 뭘 배웁니까? 그냥 이러다 살다 죽지. 그럼 뭐하러 살아 죽지 그냥. 사는 나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놓지 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요 배우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자수, 수지침, 요즘 또 저기 평화방송 보니까 귀침 그 교육도 있대. 이침이라고. 이침, 도자기. 여기 할머니들 오면 예전에 내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애들보다 훨씬 잘 만드는가 했더니 평생 송편 빚고 뭐 손으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도자기를 정말이에요. 할머니들이 훨씬 잘 빚어요. 정말로. 알 거야.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내가 내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도자기 잘 빚어갖고 그거 공부하면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도자기 빚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도자기 잘 빚은 게 1년 2년만 배우면은 웬만한 거 빚거든요. 그럼 어떤 음식점에서 아유 그 집 할머니 도자기 참 잘 빚는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그릇 한 100개만 주문한다고. 그럼 100개 해갖고 납품하고. 배우면은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부님, 우리 능력이 지금 가장 좋은 때예요. 왜 10년 20년 산 사람보다 60년 70년 산 사람들이 경험이 축적돼 있어 안 축적돼 있어?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자 인생을 4기로 나눕니다. 태어나서 25, 30살까지를 배움의 시기라고 그래요. 배움의 시기. 공부하고 배우죠. 이게 1기야. 인생의 1기. 30살서부터 50살까지는 사는 시기야. 사는 시기. 예. 그래갖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집 마련하는 거야. 그렇죠? 50부터 70까지가 제 3기야. 구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50부터 이게 비상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때 이때는 멋 모르고 배우잖아. 이때는 삶의 경험이 다 축적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배우면요, 그 배움의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농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굉장히 깨달음이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공부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때 책도 안 읽고 생전 책 읽으라고 해도 책도 안 읽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안 읽죠? 안 보이긴 왜 안 보여? 피천득 선생님은 90살 될 때까지 다 봤는데 이게 자꾸 안 보니까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면은 시력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뭐 텔레비전이나 계속 3시간 4시간 보니 그놈의 눈이 나빠지지. 뭐 하늘만큼 땅만큼 너는 내 운명 춘자 내 경산한 내 이런 거나 보고 있으니까 시력이 나빠지지. 다섯 번째, 인생을 즐겨라. 저는 엄마가 뿔났다 해서 이순재 선생님이 그 어떤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 요즘 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라는 의사라는 아들놈이 나타나갖고 아버지의 그거를 아주 못을 받고 나갑니다. 그놈 이 세상에 나쁜 놈 중에 제일 나쁜 놈 중에 하나예요. 왜? 아버지는 감정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이 더 애틋합니다. 나 강의 끝나고 나 끌어안는 할머니들 많아요. 막 끌어안고 젊은 30대 40대 아줌마들은 강의 듣고도 나 안 끌어안죠. 근데 60대 70대는 할머니 끌어안는단 말이에요. 누구 감정이 애틋한 거예요? 할머니 감정이 더 애틋한 거예요. 아니 나이를 먹어갖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갖고 기대고 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먹으면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없다, 친구가 없다, 너무너무 외로운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쁘장한 할머니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 경복궁 자 전철 타면은 전철비 공짜 아니야? 공짜죠?
경북궁 입장료 공짜 아니야? 공짜죠? 공짜예요. 65세 넘으면은. 자, 보세요. 야, 오늘은 내가 왕비처럼 대왕 대비마마가 되고 싶다. 노인 어르신 성경대학 같은 반 우리 도시락싸 들고 가자. 가면은요, 그 얼마나 궁이 이뻐. 그럼 다 설명도 해줘. 그 뒤에 부용정이라는 데 가봐. 얼마나 그 정원이야. 왕실의 정원이에요. 이 내가 세계 여러 나라 정원 다녔지만 우리나라 정원처럼, 우리나라 궁의 정원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데는 없어요. 다 다른 데는 꾸며놓고 정말로 편안하지 않아. 근데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면요, 그냥 너무너무 좋다. 특히 이제 단풍 들 때 가봐요. 정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경북궁. 오늘은 우리 경북궁 가자. 경북궁 가갖고 하루 점심 먹고, 내일은 창덕궁, 모레는 어르신 성경대학이니까 어르신 성경대학교 가고, 다음 날은 3일 돌아다녔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집에서 쉬고, 다음 날은 덕수궁. 그 다음에 또 내가 할머니들한테 많이 청하는 거는 박물관에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박물관에 가보세요. 내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느끼지 못했던 걸 박물관 가면 국립박물관 가봐.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뭐 삼성 에버랜드 거기 있는데 희원이라는 데 가봐요.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그러니까 바빠. 경북궁 다녀야지, 박물관 다녀야지, 헬스 다녀야지, 수영 다녀야 되지. 어때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 며느리하고 없어요. 집안에 들어와. 신부님 이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돈 거의 안 들어요. 또 돈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집에 가갖고 잡히면 돼. 그래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동 다니고 봉사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경북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면은, 자, 아파서 누울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서 누울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닥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망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누구 지금 원망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야? 남편이 필요한 거. 같이 다닐 남편. 만약에 남편이 다니기 싫다, 그럼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면 또 자식 용돈 달래, 손자 용돈 달래 거기다 주지, 좋은 친구 이 라면 냉면 같이 안 사 먹어. 참 이 벽을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래서 학교를 다녀야 돼. 4년제 학교를 졸업해야지. 자격증을 주고 안 다니면 못 살게 해줘야 돼. 6번째, 감사하라. 우리 신앙인 중에 내가 천주교 교우들 중에 정말 못하는 게 감사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에 암 환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암 환자들이. 어제도 암 환자 몇 분이 미사 참여를 했어요. 잘 못 느꼈겠지만은. 그런데 저기 순천, 전주에서 오신 분들, 순천에서 아주 증세가 안 좋은 자매가 하나 왔어요. 아주 얼굴이 새카매, 간이 안 좋아갖고 얼굴이 새카매. 남편도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오면 좋다고 그래서 왔다. 신부님만이 우리를 살려준다.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살려줘? 나는 살려줄 능력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그 자매를 봤는데 우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강의를 몇 번 들어보고 주위에 암 환자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로엘라 자매님, 신부님 너무 이상하다고. 저 암에 걸렸는데 왜 웃느냐고. 저 자매들은 난 아파 죽겠는데, 난 밥도 못 먹고 토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강의에 중요한 게 뭐야? 기뻐하라, 감사하라야. 자매님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은총이다. 죽으면 하나님한테 가는 것도 은총이고, 내가 울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웃으면서 하루를 지내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다. 얼마나 자매님 이렇게 암이 걸렸어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서 와서 해주는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것도 남편 시중 극진하게 남편이 모시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시중 극진하게 들고.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지금 울 일이냐. 자매가 한 일주일 지나더니 신부님 밥을 먹을 만하다는 거예요. 밥을. 그리고 이제 한 2주일 있다가 항암 치료를 하러 갔어요. 그 병원에서 유명하대.
항암 치료하면 토하고 울고 토하고 우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본대요. 일주일이 있는데 그 자매가 왔어요. 자매가 와갖고 나한테 이제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내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적을 체험했냐니까, 내가 여기 이 평창의 생태마을에 오기 전까지는 감사라는 걸 몰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남편의 좋은 가정에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 50이 넘었으니까 지금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대. 그렇게 감사를 하고 웃기 시작하니까 몸이 덜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병원에 갔는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항암을 하면 그렇게 토했대. 너무 아파갖고. 근데 첫날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했대요. 그 의사 선생님들 보고 맨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보고 빵긋빵긋 웃었대, 본인이. 그러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저 맨날 울던 저 자매가 저렇게 웃느냐고. 이틀째 항암을 했는데 그때도 안 토하더래. 안 아프더래. 6일 동안 항암을 했는데 안 토하고 안 아프더래요. 그래갖고 항암하고 난 다음에 하루를 병원에서 쉬어야 되는데 바로 평창에 온 거야. 여기가 좋다고. 왜? 사람이요, 감사하고 기쁘다 보면요,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병이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근데 내가 막 웃고 기쁘면요, 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다가, 내가 여기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좀 가 있으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형제가 전화했어요. 신부님, 저 순천에 사는 누구입니다. 요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암이 다 없어졌어요. 기적이지, 기적.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건강도 결정되는 거야. 건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은 감사 안 할 수가 있는 할머니들이야. 지금 2달으로 평창까지 올 정도면 감사해 안 감사해? 본당 신부 잘 만나갖고 뭐 돈도 많이 대줬다며,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많이 대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어제 점심 저녁 오늘 아침 저녁 해주는 밥 먹었잖아. 그렇죠? 맨날 내가 집에서 해 먹어야 되는데 해주는 밥 먹고 얼마나 감사해. 또 어젯밤에 이렇게 빈님이 오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구름, 산에 걸려있는 구름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은 벌써 하느님한테 감사 찬양 100번은 더 했어야 될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비산동 성당 다녀갖고 이 좋은 성당에서 여기 1박 2일로 보내주고 밥 3끼 이제 먹었잖아. 밥 3끼 공짜로 먹여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그러고 살아야 돼. 그리고 집에서도 자식들 앞에서 입만 열면 뭐 해야 돼? 감사하다. 니네들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냥 냉면 안 얻어먹은 거 이런 것만 원망하지 말고, 냉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걸 기다려요. 신부님 냉면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집 하나 잡히면 되는 거예요. 7번째, 웃어라. 자,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많이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게 웃는 게 이 할머니들한테 문제인데, 웃으면 자꾸 수명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는요 하루에 300번 어저께 할머니들이 깔깔 웃은 것처럼 웃는데요. 근데 나이 먹을수록 하루에 10번, 15번을 안 웃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 어제 오늘 어린아이 같이 깔깔깔깔 웃었어. 그러니까 얼굴이 처음에는 얼굴이 다 굳어 있었어요. 첫 강의, 평화방송 봐. 첫 강의 굳어 있나 안 굳어 있나? 네, 첫 강의 보세요. 그런데 지금 4번째 강의인데 얼굴이 확 폈어.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 분위기가 확 꽃이 피잖아.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안 웃으면은 정말로 무서워 보여요. 생각을 해봐. 머리는 하얗지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거기다 웃어도 전차늘 방공인데 그 얼굴을 갖고 인상을 한번 써봐. 얼마나 자식들이 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자식들 보면 어떻게? 빵긋빵긋 웃어요. 빵긋빵긋. 그리고 가능한 한 집 근처에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경복궁 다니고 박물관 다니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구청에서 전부 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붓글씨도 배우고 가봐 하여튼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서울이나 뭐 이런 데 강의 가요. 일반 구청 뭐 또 이 여성교육센터 가보면 강좌가 40개가 넘어요. 그럼 그거 등록하고 가서 듣는 거야. 그거 얼마나 좋아. 가면 또 밥 주는 데도 많고. 집에 계시지 말고. 자, 8번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제가 이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라. 우리 할머니들 이제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소용없다. 이제 뭐 난 늙었으니까 이제 뭐 부귀영화도 필요 없다.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산다. 이러지 마세요. 지금처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죽기 전에 가장 행복하게 죽어야지 천당 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어머니 제가 갈비 사드리니까 갈비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얘야 경제도 어려운데 갈비는 무슨 갈비냐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자. 이 할머니 바보 멍텅구리 할머니예요. 아들이 갈비 사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 방에 들어가고 바로 빨간 거 입술에 바르고 가방 들고 따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체하 갖고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아들 잘 만나갖고 호강한다. 고맙다. 고맙다. 어디 갔어? 고맙다. 응? 감사하다. 정말로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나같이 이렇게 호강하는 노인네가 우리 동네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해? 또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먹으러 가기 싫다. 그리고 또 뭐가 꼬이는 게 있어갖고 더 화가 나면은 더 어깃장을 놓죠? 그러면 다음에 갈비 먹으러 갈 때, 자, 가자. 그러면은,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도 같이 가야지. 할머니 그거 싫어해. 우리끼리 가자. 그리고 간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또 열받잖아. 스스로 무덤을 파지 마세요.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둘째 형님이 효자라고 그랬죠? 둘째 형님이 그동안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둘째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제가 회사 다니냐고 어머니 아버지 한 번도 모시고 제대로 여행도 못했으니까 쫓겨나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전국 여행 간 거예요. 전국 여행.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여기 전국 여행 다닌다고 뭐 일주일을 벼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분명히 아들이 호텔이나 좋은 데 예약했을 텐데 거 하룻밤 뭐 20만 원 30만 원 자는데 여기서 자지 말고 여관에서 자자. 제발 그러지 말라고. 대신 어떻게 들어가고 자면서 내가 아들 만나고 호강한다. 내가 이렇게 나같이 행복한 노인네가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라고. 계속. 그래야지 아들이 기분 좋은 거예요. 나는 내가 신부 처음 됐을 때 어버이날인가 어머니한테 내가 옷 좋은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백화점에 가고 거의 100만 원짜리를 내가 골라갖고 은은하고 우아한 거를 사다 줬어요. 어머니한테. 근데 어머니가 그걸 딱 보더니 확 내던지더라고. 100만 원짜리를. 나 이런 거 싫다고.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늙으면 난 울긋불긋한 거 좋아하는 걸 그때 몰랐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은은한 걸 사준 거야. 근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안 꼈잖아. 그럼 그거 갖고 울긋불긋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그 자리에서 버리니까 그 후로 난 한 번도 어머니 옷 사준 적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야. 뭘 사다 줘야지 이게 마음에 드는 건지. 이제는 좀 자신 있어. 이제는 울긋불긋한 거 사다 주면 좋다고 그래. 자기 자신한테 친절해야지. 누구도 친절해? 자식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을 막 때려. 야 이놈 자식 너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럼 동네 아줌마도 에이 이놈아 너 왜 엄마 말 안 듣고 때리는 거예요. (30만) 명이 모이면은
적어도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의 경찰을 배치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위험하다, 사고 나는 지역이다 라는 것만 하는 거와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월북한 공무원 문제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해요. 이렇게 길게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는 헌법재판소 9차 변론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윤석열 씨가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지금 윤석열 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충실히 임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왜 이재명 편을 드느냐, 조국 편을 드느냐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또 조국 씨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거의 몰랐어요.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환경이고 농업이고 건강한 먹을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재명 씨는 물론 이재명 씨죠. 이재명 씨는 재판을 지난 한 2, 3년 동안 통계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50번에서 100번을 재판에 꾸준히 국회의원 임기 중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판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씨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수긍을 하고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10차 변론 후에 아마 헌재 탄핵 인용일 것이냐 기각일 것이냐가 결정되겠죠. 저는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은 그것도 인정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다시 복권을 해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한다면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인용이 된다, 파면이 결정된다면 그것 또한 윤석열 정권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AI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와 인공지능 AI 시대와 무슨 상관이 있어 2회에 걸쳐 강의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변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을 제4차 산업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평화방송 때 변화와 도전이라는 특강으로 9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고 정말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차 산업은 뭐냐? 천연 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경제 부분입니다. 원시 산업이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원재료를 채취하고 생산하는 산업을 가르치는데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2차 산업은 생산, 건설과 같이 완성된 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제의 부분입니다. 공업, 토목, 건축업 및 전기, 가스 공급업을 말합니다. 이 철기 시대를 지금도 나름대로 철기 시대겠지만은 이 산업은 제1차 산업의 산물을 가져와서
완성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로 볼 수 있죠. 청동기, 철기도 이게 구분법이 굉장히 긴 역사인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료를 공부해 보면 알고 제 강의 구약 성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개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교통, 상업, 국제, 무역, 관광업, 운수, 여기 아주 획기적인 게 나오죠. 통신, 금융, 보험, 유통을 말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 시대입니다. IT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지금 우리 생태마을도 지금 서버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예요. 이 자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우리 생태마을의 후원회원이, 되살림 후원회원이 15,000명입니다. 다볼사이버 우리 구독자가 50만 명이 됩니다. 또 제 강의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거 조회수가 1억 7천만 뷰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빅데이터예요. 생태마을에 대해서, 황창현 신부에 대해서 1억 7천만 번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강의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게 바로 힘이고 권력이고 파워입니다. 저같이 종교인은 돈하고 많은 연관이 없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구글, 네이버, 애플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항, 사물 인터넷, 이제 수도 없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무인 운송 수단. 요즘은 이제 드론 시대입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드론으로 여러분들 중동에서 이 중요 인물들 드론으로 사살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3D 프린팅,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제가 계속 다음 시간에도 강의를 하겠지만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이것은 이 4차 산업 시대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정착 농업으로 넘어가는 혁명 시대. 여러분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정착 농업, 벼, 밀, 쌀, 가축 이러면서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세기에 시작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 이게 절대적으로 인류 문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21세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한 혁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세 번째, 산업으로는 네 번째 4차 산업이지만 더 큰 덩어리로 보면 세 번째 경량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사람이 주체였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신석기 혁명은 사람이 주체였어요.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주체였어요. 기계가, AI 시대는 로봇이 주체입니다. 혁명이죠. 사람, 기계,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9월로 생각이 되는데 로봇 기자회견을 9개 분야의 AI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막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짜증도 내고 또 다른 AI들은 우리는 인간과 협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인공지능은 4년 후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도 하고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도 합니다. 또 물어봤어, AI한테. 지구에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종자, 기계, 그걸 물어보니까 AI는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건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 환경 파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것은 인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AI는 전쟁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로봇이 자체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로봇들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 환경에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인류를 파괴하겠다라는 AI도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한민족이 지난 5,000년 동안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21세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한민족이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죠. 문화에 꽃이 펴갖고 K-팝, K-드라마, K-푸드, 그 다음에 K-문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펼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안에 또 하나 얹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인의 사상. 이거 꽃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인문, 종교를 관여하고 있는 신부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많이 드러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절호의 기회와 절체절명의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비상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국 토더스 미디어가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 명단에서 한국은 전체 6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25년 7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혼란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13위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차이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가 이었고 한국은 개발 순위에서 3위, 정부 전략 4위, 인프라 6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 환경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환경 부분, 지금 이 좋은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년 반 동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라는 국정혁신 과제에 갇혀 또 불법 선거라는 얼토당토한 주장과 2024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러한 곳에 갇혀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지체되어 있습니다. 산업은 제1차 산업에 산물을 가져와서 완성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로 볼 수 있죠. 청동기, 철기도 이게 구분법이 굉장히 긴 역사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료를 공부해 보면 알고 제 강의 구약 성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개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교통, 상업, 국제, 무역, 관광업, 운수, 여기 아주 획기적인 게 나오죠. 통신, 금융, 보험, 유통을 말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 시대입니다. IT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지금 우리 생태마을도 지금 서버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예요. 이 자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우리 생태마을의 후원회원이, 되살림 후원회원이 15,000명입니다. 다볼사이버 우리 구독자가 50만 명이 됩니다. 또 제 강의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거 조회수가 1억 7천만 뷰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빅데이터예요. 생태마을에 대해서, 황창현 신부에 대해서 1억 7천만 번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강의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게 바로 힘이고 권력이고 파워입니다. 저같이 종교인은 돈하고 많은 연관이 없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구글, 네이버, 애플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항, 사물 인터넷, 이제 수도 없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무인 운송 수단. 요즘은 이제 드론 시대입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드론으로 여러분들 중동에서 이 중요 인물들 드론으로 사살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3D 프린팅,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제가 계속 다음 시간에도 강의를 하겠지만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이것은 이 4차 산업 시대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정착 농업으로 넘어가는 혁명 시대. 여러분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정착 농업, 벼, 밀, 쌀, 가축 이러면서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세기에 시작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 이게 절대적으로 인류 문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21세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한 혁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세 번째, 산업으로는 네 번째 4차 산업이지만 더 큰 덩어리로 보면 세 번째 경량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사람이 주체였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신석기 혁명은 사람이 주체였어요.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주체였어요. 기계가, AI 시대는 로봇이 주체입니다. 혁명이죠. 사람, 기계,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9월로 생각이 되는데 로봇 기자회견을 9개 분야의 AI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막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짜증도 내고 또 다른 AI들은 우리는 인간과 협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인공지능은 4년 후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도 하고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도 합니다. 또 물어봤어요. AI한테 지구에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종자, 기계, 그걸 물어보니까 AI는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건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 환경 파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것은 인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AI는 전쟁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로봇이 자체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로봇들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 지구 환경에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인류를 파괴하겠다라는 AI도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한민족이 지난 5,000년 동안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21세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한민족이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죠. 문화에 꽃이 펴갖고 K-팝, K-드라마, K-푸드, 그 다음에 K-문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펼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안에 또 하나 얹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인의 사상. 이거 꽃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인문, 종교를 관여하고 있는 신부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많이 드러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절호의 기회와 절체절명의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비상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국 토더스 미디어가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 명단에서 한국은 전체 6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25년 7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혼란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13위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차이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가 이었고 한국은 개발 순위에서 3위, 정부 전략 4위, 인프라 6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 환경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환경 부분, 지금 이 좋은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년 반 동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라는 국정 혁신 과제에 갇혀 또 불법 선거라는 얼토당토한 주장과 2024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러한 곳에 갇혀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3개월 동안 올수도 얼음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대생 2,000명을 늘릴 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양성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AI에 관련 미국의 AI에 관련 종사자들 평균 연금이 3억에서 4억입니다. 중국의 딥시크를 개발한 한 젊은 여성 연봉이 20억입니다. 지금 AI에 온 인류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IT나 AI 전문가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실시해서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AI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이민 절차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업무 및 연구를 위한 H1 비자, 요거 O1 비자, F1 영주권은 굉장히 빨라져요. 영주권 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보통 영주권 따는 것들을 보면 3년, 5년, 10년, 15년까지 영주권을 못 따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을 빨리 내주는 사람들은 대개 석사기 이상 IT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년 내지 5년이면 바로 영주권을 미국에서 줍니다. 인재들은 빨리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는 추방하는 정책을 트럼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AI 역할로 우버 택시 활약을 보면 시가총액이 80조입니다. 현대 자동차 시가총액은 33조 원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운영 회사가 주가가 더 높습니다. 2025년 미국은 운전자 없는 자율 택시가 미국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도 올 4월에는 미국에 가면 자율 택시를 예약을 해서 타볼 계획입니다. 이 세도를 누른 알파고의 등장 이후 중국 세계 1인 허재와 승리한 로봇 AI는
더 이상 인간과 바둑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지나고 있어요. 청소하는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로봇이 찍습니다. CT, MRI, 메디컬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병 고치러 작년 10월 달에 온 시드니 진단도 해주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잠비아로 돌아갔습니다. 무려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진단하는 건 하루 만에 결과를 봤습니다. 이제 곧 없어질 직업 15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텔레마케터, 스트레스 엄청 받는 직종이죠. 컴퓨터 임용 요원, 이제 자체 생성, 딥시크, 딥러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98% 없어집니다. 99% 법률 비서 98% 없어집니다. 격리 97% 없어집니다. 분류 업무 97% 없어집니다. 검표원 이제 얼굴 다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97% 없어집니다. 판매원 97% 없어집니다. 회계 관리자 97%, 회계사 97%, 보험사 97%, 은행원 96%, 기타 회계 관리자 96%, NGO 사무직 96%, 지역 공무원 96%, 도서관 사서 96%, 위험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말하는 전기밥솥을 저는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수증기를 배출한다, 밥이 맛있게 다 됐다, 식기, 세척기. 이 인공지능을 선전 문구로 내세운 상품은 인공지능 광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총체적 지능을 따지자면 현재 곤충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거의 인간 지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이고 저는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곤충 수준이지만 벌써 의료, 금융, 법률, 쇼핑, 서비스에 AI와 손잡고 일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 역시도 AI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저 역시도 AI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잘 자라는 과일, 잠비아에 잘 자라는 수목, 잠비아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저는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힐튼 호텔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로봇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미국의 법률 서비스인 로스는 수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로펌, 법률회사 경비가 80%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볼 일이 많은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AI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돈이 엄청 절약이 되죠. 이제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묘안이 있습니다. 이 묘안은 제가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볼사이버 성당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묘안에 함께 하시면 앞으로 100년을 살아도 바쁘고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 것입니다. 창의성의 보물 창고라고는 부르는 예술도 이젠 예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을 작곡을 하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소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주최하는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2010년, 14년에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신경망과 기계학습,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작됐고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 내가 즐겨 듣는 방송이 역사이면 끝도 없이 역사 강의를 띄워줍니다.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면 야한 동영상 사이트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또 제 강의를 황창현 신부 강의를 들으면 6,000개가 넘는 제 강의를 계속 올려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제 거는 6,000개가 아니라 다른 KBS 평화방송에서도 띄우고 일반 유튜버들도 띄워갖고 제 강의는 10,000개 정도 올라가 있죠.
또 지금 끝도 없이 개발되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 언어, 이걸 코딩이라고 그럽니다. 프로젝트 수가 2011년에 800개에서 2023개 180만 개로 증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500만 개, 1000만 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심지어는 45% 이상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높아지면서 고용시장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3군데, 아프리카에 1군데, 무려 1000만 평, 그리고 아프리카는 우간다에서도 또 수단에서도 가까운 나라에서 잠비아와 같은 모델을 해달라고 자꾸 저에게 문의가 옵니다. 또 제주도, 미국의 2군데의 생태마을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곳은 적어도 우리 50만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